자, 보로노이 프랙처를 가지고 이제 예제를 하나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오메트리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쌉솔버 때 작업했던 그 비너스 석상 하나를 다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스케일이 너무 크니까요. 우선 트랜스폼 노드로 0.01배 정도 줄여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0.01.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얘가 디테일이 좀 심하게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느려질 수 있어서요. 자, 좀 디테일을 정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회사나 이렇게 작업을 할 때요, 이런 식으로 메싱이 되어 있는 경우는 뭐 사실 거의 없고요. 훨씬 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들어오고요. 이렇게 잔 디테일들은 디스맵이나 뭐 범프맵, 노말맵 등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지금은 이제 좀 정리가 안 된 그냥 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리메쉬라는 노드를 그냥 간단하게 사용을 할 거고요. 자, 리메쉬라는 노드는 이제 말 그대로 메쉬를 다시 만들어주는 노드인데요. 자, 얘를 선택하고요. 이제 여기 보면 엣지 랭스, 그래서 유니폼으로 돼 있는데 어댑티브로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속도가 꽤 많이 느리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무거워서요. 잠깐 ESC에 이렇게 눌러서 요거 먼저 이렇게 파라미터 먼저 볼 거고요. 자, Relative Density 1, 그라데이션도 1, 그리고 민 사이즈를 0.1 정도로 이렇게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메쉬를 만들어 보면요. 자, 시간 조금 걸리죠? 네, 이 정도로 적당히 이렇게 리메쉬에서 사용하면 될 거고요. 리메쉬 노드 처음에 그냥 달면 설정이 꽤 헤비, 이 비너스 석상 기준으로 이 설정이 헤비해서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매뉴얼로 바꿔놓고 먼저 이렇게 파라미터 만들고 그 다음에 오토 업데이트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석상을요, 보로노이 프랙처로 한번 조각을 내볼 거예요. 자, 아까 간단하게 보로노이 프랙처 원리를 할 때 봤듯이요. 보로노이 프랙처는 기본적으로 점이 있어야 돼요. 점이. 그래서 점을 먼저 찍어줄 건데요. 자, 스캐터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스캐터를 이용해서 그 점을 50개 정도만 이렇게 찍어줄 거고요. 자, 50개. 그러면 이렇게 점이 찍히겠죠. 그리고 보로노이 프랙처 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 그리고 이렇게 조각을 내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 비너스 조각이 50조각 정도가 이렇게 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저를 이렇게 끌 수도 있고요, 켤 수도 있겠네요. 자, 지금은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돼 보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조각을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익스플로드 뷰라는 노드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이 각각의 조각들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보게 해주는 노드고요. 최근에는 이 익스플로드 뷰 말고도요, 또 RBD 익스플로드 뷰라고 또 새로운 노드가 나와서 이것도 사실 이렇게 비슷한 역할을 하는 노드인데요. 자, 이제 리지드 바디 전용으로 이제 조금 또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뭐 컨스트레인트나 이런 프록시 지오메트리까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된 노드가 또 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기본 이제 하는 그 역할은요, 이렇게 조각들이 어떻게 났는지 이렇게 익스플로디드 이렇게 떨어뜨려서 보는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뭐 크게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피어를 한번 좀 조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어를 폴리곤 타입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프리퀀시 한 8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스캐터로 자, 50조각 정도를 조각을 낼 건데요. 50조각. 자, 그리고 보로노이 프랙처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렇게 조각이 나서 뭐 조각이 났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요. 이제 익스플로드 뷰로 익스플로디드 뷰로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이 조각들이 사실은 이렇게 전부 삼각뿔 모양, 삼각뿔은 아니죠. 이렇게 뿔이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뿔 모양으로 조각이 전부 난 걸 볼 수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조각이 나냐면은 보로노이 프랙처 원리 때문에 그런데요. 자, 우리가 스피어에 스캐터로 점을 찍으면 전부 다 이렇게 면의 표면에 점들이 찍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스피어 안쪽에는 점이 하나도 없고요. 전부 서페이스에만 점들이 찍히다 보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조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각 모양들이 전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모양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스피어 이런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티가 많이 나지 않아서 그렇죠. 사실은 겉에면들에 역시나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모든 조각들은 다 이렇게 바깥면을 중심으로 안쪽을 향한 이런 조각들이 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보로노이 프랙처에서 점을 찍을 때는요, 이렇게 스캐터를 그냥 써서 이렇게 표면에다 점을 찍기보다는요, 우리가 예전에도 배웠던 아이소 옵셋이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먼저 볼륨으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볼륨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스캐터를 해주면 점들이 이제 안쪽 바깥쪽 할 거 없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찍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보로노이 프랙처를 해주면 이제 이렇게 바깥면을 중심으로만 모이는 게 아니라 안쪽에도 조각들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생겨서 조금 더 좀 자연스러운 조각들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아까보다는 낫겠죠. 자, 그래서 이 비너스도요, 이렇게 서페이스로 바깥에다 점을 찍지 않고요, 안쪽에다만 이렇게 아이소 옵셋을 이용해서 좀 골고루 점을 찍어도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아이소 옵셋 이렇게 석상에 적용을 해서 볼륨으로 만들어주고요, 스캐터로 점을 이제 50개를 찍어주면 이제 보로노이 프랙처 해주면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러운 형태로 이렇게 조각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잠깐 컬러 이렇게 구별할 때 봤던 네임 어트리뷰트라는 어트리뷰트를 좀 살펴볼 건데요. 보로노이 프랙처에 보면은 이렇게 피스 프레픽스라는 요 파라미터에 피스라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 가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요 네임의 이름이 피스 0부터 이렇게 피스 43까지 이렇게 이름들이 쓰여지는 거예요. 자, 네임 어트리뷰트란 뭐냐라고 설명을 하면요. 자, 우리가 이 조각들을 전부 나누려면 뭔가 이 각각 조각마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룹핑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각각의 조각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가졌는데요. 지금 조각이 44조각 정도 될 텐데 그룹이 44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랙처가 점점 복잡해질수록 뭐 수천 조각, 수백 조각, 수천 조각 이렇게 조각을 낼 텐데 그만큼 그룹 개수가 수백 개, 수천 개가 생기는 건 사실 작업을 할 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후디니에서는 그룹을 좀 대신하고 이렇게 각각의 조각에 이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좀 뭔가 다른 방안을 고민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네임이라는 어트리뷰트예요. 네임 어트리뷰트는 이제 뭔가 특별히 그것만의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조각의 이름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네임이라는 어트리뷰트 이름의 그 어트리뷰트를 사용하자 뭐 이런 일종의 약속이고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조각마다 똑같은 이름의 네임 어트리뷰트를 부여해서 이 네임이 피스 0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이 한 조각, 피스 1이라는, 피스 4라는 또 이름을 가진 애들을 묶어서 한 조각, 이렇게 각각의 조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많은 수의 그룹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어트리뷰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어트리뷰트를 그럼 어떻게 쓰냐, 어떻게 묶어서 쓰냐 이러면은, 자, 딜리트,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조각 하나만 지우고 싶어요 이럴 때 우리가 늘 쓰듯이 네임은 피스 0 이렇게 해서 지워주면, 이렇게 골뱅이 네임이라고 써주면 요 조각을 직접적으로 지우거나 뭐 이렇게 그룹핑을 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바로 네임 어트리뷰트예요. 자, 그리고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그룹에도 이렇게 눌러보면 여태까지는 여기에 그룹 이름만 나왔었지만 이렇게 네임 어트리뷰트가 있을 때는 골뱅이 붙은 네임 어트리뷰트도 같이 등록이 돼서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피스 9 이렇게 선택해주면 바로 이 식이 바로 이렇게 적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룹에 이렇게 CD도 쓰고요. 여기에 어트리뷰트를 썼었죠. 그거의 시초가 사실 이 네임 어트리뷰트예요. 우리가 이 프랙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그룹 대용으로 네임 어트리뷰트를 쓰기 위해서 그룹의 숫자나 와일드카드 외에 이런 양식을 쓸 수 있게 디자인이 된 거고요. 그게 조금 확장돼서 이제 우리가 수업 초반에 배웠던 뭐 CD가 0보다 클 때라던가 뭐 ID가 몇일 때 뭐 이런 식들까지 다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웬글이 아니라 이런 그룹이나 이런 쪽에 요 골뱅이의 시초는 네임이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룹하고는 다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각각의 프리미티브에 고유 이름을 부여해서 각각의 조각 이름을 지어준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전에는 요 네임으로 이것들을 다뤄왔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다시 팩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네임 어트리뷰트로 분리해 놓은 거를 다시 한번 팩으로 묶어서 프랙처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네임 어트리뷰트별로 지금 이렇게 나눠진 거고요. 요 네임 뒤에 설명 보면 44 유니큐 이렇게 돼 있는데요. 44개의 이렇게 구별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랙처는 토탈 44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이거를 팩을 할 건데요. 자, 팩 노드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조각으로 묶을 수 있다 그랬는데요. 본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렇게 한 개로 한 번에 묶어버리죠. 자, 그런데 요 패스 어트리뷰트 요거는 해제해 버리고요. 밑에 보면 네임 어트리뷰트라고 이렇게 생성하는 곳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요. 이제 요 네임이라는 이름을 기준으로 팩을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팩 노드가 무조건 하나로 묶어주는 게 아니라요. 여기 네임 어트리뷰트를 등록해주면 그 어트리뷰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팩을 하게 되고요. 선택을 해보면 자, 이제 여기 프리미티브로 선택을 해보면 각각의 조각들이 팩으로 분리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이 상태로 돌려도 이제 돌리면 또 자동으로 노드들이 붙을 텐데요. 지금 현재는 보면은 네임이라는 어트리뷰트가 팩이 되면서 사라졌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쉘프 탭으로 만드는 것들 확인해 보시면요.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저 네임 어트리뷰트가 필요해요. 다이나믹에서요. 그래서 이 네임을 실제로 밖으로 이렇게 꺼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꺼내기 위해서 이 트랜스퍼 어트리뷰트에다가 네임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임이란 어트리뷰트가 프리미티 밖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얘를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널로드를 달아서 이렇게 dyn 이라고 해주고요. 자, 이제 밖에 가서 이 지오메트리를 자, 지금 보면 여기에 오토답 여기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직 시뮬레이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답 네트워크가 현재는. 그래서 선택하고요. 리지드 바디 RBD 오브젝트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여기 오토 답넷이 하나가 등록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컬리전에 그라운드 플랜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제 한번 플레이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조각별로 나눠져서 비너스 석상이 프랙처링이 된 채로 무너지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러지고 있죠. 자, 이제 요 쓰러지는 거 이제 보면서 요 안에 들어가 보면요. 자, dyn 여기에 현재 우리가 아까 미리 팩을 해줬고요. 네임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노드를 보면요. 뭐가 있나요? 어트리뷰트 프로모트 노드가 있죠. 그리고 네임을 포인트로 바꿨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프리미티브에 있던 네임을요. 포인트로 이렇게 옮겨갔어요. 물론 오리지널을 지우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포인트로 옮겨놨어요. 이렇게 옮겨주는 이유가요. 답에서 시뮬레이션 할 때 저 네임 어트리뷰트는 포인트에 들어가 있어야 제대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어트리뷰트 프로모트 노드 하나가 이렇게 추가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로노이 프랙처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한번 돌려봤고요. 자, 이제 요 보로노이 프랙처를 지금 보면은 물론 시뮬레이션 되고 있지만 이렇게 조각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예쁘고 아름답지는 않죠. 어떻게 조금 디벨롭을 하고 조금 디테일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로노이 프랙처를 좀 디벨롭하기 전에요. 우리가 조각을 어떻게 내면 예쁘게 낼 수 있는지 관련한 좀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전에 랜덤 이런 카피 포인트 작업들을 할 때요. 제가 어떤 설명을 한 적이 있냐면 스케일 랜덤을 줄 때 큰 조각부터 작은 조각까지 개수들이 전부 똑같으면 랜덤한 느낌이 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큰 조각은 조금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더 있고 얘는 아주 많고 요거보다 더 작은 건 정말 종류가 많아야 그래야 좀 랜덤한 느낌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조각도 마찬가지예요. 프랙처를 낼 때 전부 같은 모양으로 랜덤하게 순수하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뭐 더 작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쪼개봤자 얘들이 그렇게 랜덤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 조각의 분포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큰 조각은 이렇게 몇 개가 있고 조금 작은 조각들이 뭐 더 섞여 있고요. 아주 작은 조각들은 뭐 굉장히 많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조각들이 나야 오히려 조금 더 랜덤한 느낌들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조각 내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바로 타격점을 만드는 거예요. 자, 실제로 건물이나 저런 그 프랙처 조각들이요. 뭐 동시에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요. 한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터진다던가 이렇게 어디 맞는다던가 총에 맞는다던가 이렇게 특별한 타격점이 있는 경우들이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타격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자, 이 맞는 부위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각들이 굉장히 자잘하게 생기겠죠. 그리고 물론 큰 조각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비교적 이렇게 작은 조각들 위주로 이렇게 조각들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멀리 갈수록 조각들은 이렇게 물론 이런 데 작은 조각이 섞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점점 커져서 뭐 이런 식으로 조각을 내주면요. 이런 식으로 조각을 내주면 자, 이쪽에 이렇게 히팅이 되는 곳은 힘이 세게 가해지니까 더 많이 부서질 거고요. 바깥쪽은 덜 부서져서 이렇게 큰 조각과 작은 조각의 좀 밸런스도 맞고요. 프랙처 모양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로노이 프랙처를 가지고 히팅 지점을 이제 임팩트 지점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타격점을 잡아줄 거예요. 자, 보로노이 프랙처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요. 점을 기준으로 프랙처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각의 분포를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점을 많이 찍으면 그곳에는 조각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점이 적으면 조각들이 적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프랙처 분포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요 프랙처한 리메쉬 노드를 이렇게 여기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요 리메쉬 노드에서요, 우리가 자, 타격점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자, 포인트 요 근처 어디를 이제 하나 골라서 그 부분을 타격점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여기 요 포인트 하나를 선택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 지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분포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을 하나 선택하고요. 여기서 씬뷰에서 그대로 탭키 눌러서 블라스트. 이렇게 해서 점 하나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를 이렇게 뜯어서 흔들어서 뜯은 다음에 이렇게 따로 빼주고요. 이 블라스트에 Delete None Select를 체크해서 이 점을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이 점 하나만 이렇게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노드 하나를 배울 건데요. 자, 보로노이 프랙처 노드가 아니라 보로노이 프랙처 포인트라는 노드예요. 보로노이 프랙처 포인트. 자, 이 노드는요, 보로노이 프랙처를 하기 위해서 점의 분포를 만들어주는 노드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인풋에는 이렇게 지오메트리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풋에 보면 임팩트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바로 아까 분리에는 이 점을 넣어주면은
얘가 이렇게 점의 분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상이 있으면요, 아까 요 임팩트 포인트, 요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점의 분포를 만들어 주는 노드예요. 그렇게 만들어 보면 145개의 점을 이 보로노이 프랙처 포인트라는 노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스캐터로는 우리가 이렇게 일정한 분포밖에 낼 수 없는데, 이렇게 보로노이 프랙처 포인트 노드를 이용하면 특정 지점 중심으로 이렇게 점을 잘 배치를 해줄 수 있고요. 파라미터들이 제법 있어서, 예를 들면 임팩트 레디우스, 반경을 얼마나 크게 할 거냐, 한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더 넓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퍼 에어리얼, 그래서 면적당 포인트를 몇 개 찍을 거냐, 지금은 10개가 찍혀 있네요. 그래서 525개인데 좀 많은 것 같으니까요, 2개 정도로 줄여줄게요. 이 정도로. 자, 그러면 이제 110개 정도가 찍힌 걸 볼 수 있고요. 자, 요 점을 찍기 위한 이런 볼륨의 레졸루션이나 뭐 랜덤 시드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가장 밑에 보면 서페이스와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비주얼라이즈 포인트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점들이 이렇게 색상별로 이렇게 달라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좀 특이점을 보면요. 자, 노란색 점들을 보면 어디가 있나요? 이렇게. 이 비너스의 표면에 이렇게 좀 속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요 스피어와 요 비너스의 요 안쪽, 그리고 요 녹색 점은 요 스피어의 바깥쪽에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서페이스 말 그대로 요 표면이고요. 인테리어는 이 조각의 내부, 익스테리어는 이 바깥쪽을 말을 해요. 그래서 바깥쪽에는 점이 좀 적고요.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로 이 전체적인 분포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바깥쪽에 조각을 얼마나 많이 낼지, 아니면 안쪽을 좀 많이 낼지, 아니면 이 표면들을 좀 더 조각을 많이 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를 결정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서페이스 포인트 덴시티만 2배 정도 올려서 표면에만 조금 더 점이 들어가도록 그 점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점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는 이렇게 스캐터 포인트, 그냥 스캐터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이게 아니라 요 점을 가지고 보로노이 프랙처를 조각을 내보면요. 이제 점들이 우리가 원하는 분포대로 찍혀 있기 때문에 프랙처링을 해보면, 자, 점의 개수가 아까 50개보다 많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자, 비주얼라이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임팩트 되는 히팅 지점에는 굉장히 조각이 작게 나고요. 멀리 퍼질수록 이렇게 조각이 적어져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분포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요걸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네, 아까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조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각을 내고 봤더니요, 이제 분명히 히팅 지점은 아까보다 많이 자연스러워졌는데요. 이렇게 이쪽 부분은 조각들이 잘게 내지면서 분포도 뭔가 조금 그럴싸해졌고 그랬는데, 이런 길쭉한 조각들은 사실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분포를 더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 점만 갖고는 좀 힘들다는 거죠. 자, 보로노이 프랙처 포인트 노드를 가지고 이제 이 바깥에도 점이 찍힐 수 있도록 막 옵션을 조절해 주고요. 뭐 익스테리어를 더 킨다든가 영역을 넓혀 주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것만 가지고 이런 분포를 만들어 주는 건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보로노이 프랙처는 결국은 점을 베이스로 프랙처링을 하는 거니까요. 꼭 이 노드만 가지고 점을 찍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이런 데들이 조각이 좀 커서 모양들이 길쭉길쭉하고 이쁘지 않으니까요. 그냥 아까 만들어 뒀던 이 서페이스에 그냥 아이소 옵셋에서 찍은 이런 전반적으로 찍힌 이 점들을 그냥 같이 합쳐서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스캐터 쪽에 점이 50개는 좀 많으니까요. 10개 정도만 이렇게 찍어주고요. 이거를 머지로 이렇게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이 여기 우리가 스캐터 포인트로 만든 거 외에도 그냥 이곳저곳에 몇 개의 점이 더 추가가 됐고요. 보로노이 프랙처로 조각을 한번 내보면은, 아까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길었었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쪽에 점들이 몇 개가 더 추가가 되면서 머리 쪽에 그런 긴 조각들이 조금 더
추가로 조각이 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요것도 좀 모자란다 싶으면 혹은 분포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이쪽에서 뭐 시드 값들을 조절하거나 글로벌 시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조절하거나 해주면은 이제 조각의 분포들을 또 다시 이렇게 바꿔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물론 이것도 약간 이쪽 조각들이 좀 길긴 할 텐데요. 아까보다는 머리 쪽의 조각이 더 많이 쪼개지면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이런 느낌으로 프랙처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임팩트 포인트, 즉 여기가 히팅이 되는 지점이라고 가정하고 조각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마침 임팩트가 되는 곳이니까요. 여기서 조각들이 터져 나오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배웠던 이니셜 벨로시티를 여기다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니셜 벨로시티를 주기 위해서 제가 OTL을 아까 수업 초반에 하나 만들어서 넣어 놓자 그랬었고요. 자, 디지털어셋 쪽에 들어있는 요 리지드 밤이라는 요 노드를 가지고 이니셜 벨로시티를 좀 줘보도록 할게요. 자, 보로노이 프랙처에 이 조각난 곳에 가셔서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니셜 벨로시티를 줄 건데요. 전체를 다 줘서 이렇게 전체가 터지는 게 아니라 요 임팩트 지점만 벨로시티를 이제 추가를 해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요 아까 우리가 요 임팩트 지점 하나를 요 정해놓은 요 블라스트 노드에 가셔서 널로드를 하나 달아서 임팩트 포인트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팩트라고 이렇게 널로드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로노이 프랙처 노드에 가서요. 그룹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그룹. 자, 이 그룹을 우리가 선택을 하거나 직접 고르지 않고요. 아까 임팩트 포인트 지점의 일부 프랙처들, 일부 포인트들만 이렇게 그룹핑으로 가져올라 그래요. 자, 그래서 타입은요, 프리미티브가 아니라 포인트 타입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그룹 이거를 해제를 해준 다음에 여기 keep bounding regions라는 요 그룹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쪽 모드 자체는 우리가 예전 수업 시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을 텐데요. 이 모드 중에 바운딩 박스가 아니라 바운딩 스피어라는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스피어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룹핑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센터 기준이 아니라요. 우리가 요 임팩트 포인트를 중심으로 일부 반경만큼을 그룹으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임팩트 포인트의 포지션을 갖고 오기 위해서 포인트 함수. 자, 우리 또 랭글 함수랑 다르죠. 익스프레션은요.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현재 위치에 임팩트. 자, 지오메트리 써주고요. 포인트 넘버 0번 한 개밖에 없었죠. 포지션에 X 이렇게 해주면 이제 X축의 위치가 X 위치가 이렇게 가져와졌고요. 복사해서 Y 탭키 복사해서 Z. 그래서 이렇게 0, 1, 2를 넣어주면 이제 요 센터 값이 바로 임팩트 포인트 지점으로 이렇게 잡히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반경을 16은 너무 크니까 한 5 정도로 이렇게 줄여주면 한 요 정도 반경의 그 포인트들을 이렇게 벨로시티를 줘서 이렇게 터트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룹 이름을 밤브라고 밤브는 아니죠. 폭탄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리지드 밤 노드를 달아서요. 이제 벨로시티를 줄 건데요.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비주얼라이저, 벨로시티 비주얼라이저를 켜보면 이렇게 V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노드를 선택하고 이렇게 신뷰에서 엔터를 치면은 이 밤의 요 오리진 포지션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핸들이 하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노드는요, 우리가 랭글 시간에 우리가 그 스파크 터트릴 때 잠깐 했던 벡터와 벡터의 뺄셈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니셜 벨로시티를 주는
이런 서브넷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그거를 적당히 잘 정리해서 이렇게 OTL로 만들어둔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적절히 위치를 잡아서요. 이 정도 이렇게 잡아줄까요? 잡아서 이제 이렇게 터트리는 요 속도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자, 지금은 이렇게 전체가 다 터지니까 요 그룹에다가 빰 이렇게 넣어서 우리 요 프랙처 부분만 터질 수 있게 이렇게 조절을 해줄 거고요. 조금 더 이쪽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좀 위로 더 이렇게 올려주고요. 네. 이 정도 이렇게 이 방향이면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약간 앞쪽으로 터질 수 있게 뒤로 조금만 빼주죠. 네, 이 정도면 이렇게 방향은 잡아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너무 정직하니까요. use dir 노이즈요. 그때 했었죠. 이렇게 그 방향에다 노이즈를 조금 주고요. 그 다음에 랜덤 옵트리뷰트 이렇게 해서 속도에도 이렇게 노이즈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V를 줬고요. 자, 그 다음에 팩을 하게 되면요. 이 V가 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전부 사라졌죠. 자, 왜냐면 팩을 할 때 어트리뷰트가 옮겨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네임 어트리뷰트 옆에다도 이렇게 V 이렇게 넣어서 벨로시티를 팩에다도 이렇게 옮겨가게 해주고요. 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어트리뷰트를 살펴보면 V 값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당연히 아직은 반응이 없을 거고요. 답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자, 여기에 inherit velocity from point velocity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나면은 비로소 이렇게 터지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지금은 터지는 속도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리지드 밤을 한 10 정도로 줄여서 플레이를 해보면 뻥 터지면서 무너지는 이런 프랙처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조각의 분포는 확실히 아까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낸 것보다는 훨씬 더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겠네요.